네, 잘 쉬었다 오셨죠? 계속 이어서 감시 의무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급으로 나눠놨지만 중요도는 A급이죠. 뭐 이런 유형의 판례 좀 많아서 그런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거 시멘트 회사거든요. 근데 영업 총괄 본부장 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다른 제조사들과 가격이랑 시장 점유율을 뭐 담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게 과징금이랑 벌금 합쳐서 약 428억 원인가가 이제 맞네요. 428억 원이 부과된 거죠. 소수주주 갑이 대표성을 건 겁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대표이사 을병 그리고 이사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접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감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또 뒤에 얘기한 게 뭐냐면 요거는 우리 논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손익상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담합해서 회사가 돈을 벌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손해에서 빼라 손익상계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표소송이니까 이건 상구 구조죠.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에서 손배를 청구한 거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판시 원문을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시의무의 내용이 일반이사랑 대표이사가 좀 달라요. 대표이사는 조금 더 넓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넓거든요. 감시 의무 범위가. 그 점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근거는 389조 3항 그리고 290조 1항 그리고 393조 2항이 되겠죠. 대표권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여러 번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감시 의무의 내용이 이런 회사에서는 좀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요게 구축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 아니면 이게 있지만 잘 안 돌아가. 그럼 감시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 모든 이사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도 대표도 있고 그냥 평이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내 담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난 몰랐다 이런 항변이 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회이사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어떠한 직위가 존재했다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제도와 임무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수행되었는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뭐 이거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간판만 걸어놓으면 안 된다. 뭐 준법 지원인 뽑아놓고 컴플라이언스 규정 만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의무이행이 아니라는 점. 실질적 운영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 이것도 이런 순서로 돼야 되겠죠. 감시 의무라는 것이 해석상 이렇게 인정된다. 이거 성관주 의무 해석상 인정이 되잖아요. 해석상 인정되다 보니까 뭐 대표랑 평이사랑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대규모 회사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얘네들도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것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손익상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인데요. 이 판시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이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걸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리고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가 없다.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뒷문장이 이 판결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인데, 손익상계 부정의 법리는 직접 가담한 이사한테는 원래 적용이 됐어요. 예전 판결을 보면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감시 의무 위반 이사에게까지 확장을 한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뒤에 있나요? 손익상계가 부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요게 안 적었나 내가? 손배책을 얘네가 이제 인정이 됐어요. 된 상황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느냐, 손해액을 깎아주는 거죠, 법원이. 이건 별도로 허용이 됩니다. 별도로 허용이 된다는 거.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손익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안 받아줄 수 있지만 그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로 책임이 제한되는 거, 손배액 깎아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명문의 규정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손배책이나 제3자에 대한 손배책을 다 법원이 좀 재량으로 깎아주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근거랑 층위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거. 손익상계는 손해액 산정의 단계, 그리고 책임제한은 그 뒤에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쟁점으로 다뤄야 된다면 이 두 문단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나누지를 못했네요. 계속 이어서 사례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상총 상행위 그리고 보험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2부에 모아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1부를 다 안 하고 좀 쉬었기 때문에 네, 흐름이 어색하지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해 볼게요. 요거 8월 14일 날 선고한 것인데 25년이요. 요게 왜 A급으로 제가 올렸냐면 사례형 산문, 즉 우리 상법 문제는 회사법이나 어음, 뭐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에는 보험도 얹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총칙 상행위, 운송 주선인 관련된 부분이요. 상행위 각칙이죠. 그리고 해상은 우리 범위가 아닌데 우리가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게 해상이니까 우리 범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육상운송까지인데 이 선화증권 관련된 법리가 화물상환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회사법 관련된 논점, 대표이사의 책임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종합으로 들어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자, 등장인물은 5인데 갑이 외국 수출자입니다. 얘가 이제 증권 소지인이고요. 화물상환증으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증권 소지인인데 얘가 이걸 왜 아직 갖고 있냐면 대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수입업자, 이분이 돈을 안 낸 사람이죠. 병회사, 이분이 도착지의 운송 주선인입니다. 운송 주선인은 이제 운송인과 물건 보내는 사람 사이에서 운송 계약을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선적지 운송 주선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정이 병회사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가 보세 창고업자, 이게 한국에 오면 이 창고들이 있는데 이 창고업자입니다. 사건은 병회사가 운송 선사한테 받은 화물인도 취소랑 마스터 디오 사본을 을한테 그냥 줬습니다. 근데 을은 국내 수입업자죠. 을은 사본으로 무의 보세 창고에서 물건을 빼갔어요. 사본으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병 회사는 수년간 이제 을 회사랑 거래를 하면서 대금 확인 없이 사본을 넘기는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관행이. 대표이사 정은 그걸 알면서 이제 묵인을 한 거죠. 갑이 병회사와 정을 상대로 물품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여기 로마자 2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회사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으로 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병회사를 운송인으로 잡으면 이 답안이 통째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주선인이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뭐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운송 주선인의 이행 보조자라는 거. 주선인은 이런 일까지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4조, 115조이거든요. 주선인은 상품의 통관 절차, 운송물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 수령 인도, 운송 목적의 실현을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래서 도착지에 현지 운송 주선을 두기도 한다. 그럼 도착지 운송 주선인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착지 운송 주선인은 운송 주선인의 이행 보조자로서 통관 끝날 때까지 화물 보관하고 해상 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이제 수하인 지정하는 자, 증권 소지인 이분들한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보세 창고에 넣었으니까 통관 끝났고 내 의무도 끝났다 라고 한 것인데 통관 종료할 때까지 보관 그리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 여기서는 선화증권이죠. 이 화물상환증이라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환증권성입니다. 이 물건을 가져갈 때 증권과 상환해서 소지인에게 인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판시를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거 3번이야, 3번. 해상 운송 화물은 선화증권과의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선화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 이건 정당한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분한테 인도해서 소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 이걸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분한테 주는 것까지가 의무이니까요. 여기서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터 디오랑 하우스 디오를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뭐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마스터 디오는 이제 운송 선사가 운송 주선인에게 발행하는 반출 근거 서류고요. 그리고 하우스 디오는 대금 결제 후에 수입업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수입업자한테 마스터 디오 사본을 준 것 자체가 무단 인도의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정의 개인적인 책임인데요. 여기까지 써야 이제 충분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불법 행위가 있다. 대표가 한 거니까. 뭐 그렇게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389조 3항이랑 210조. 그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 불법 행위로서 401조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401조는 제3자에 대한 손배책인데 임무해태로 인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정의 대금 미확인 인도 관행을 용인 묵인한 것이 업무집행 내, 그러니까 389조 3항 그리고 210조에 포섭이 되려면 업무집행 범위 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정도 가백의 책임을 진다. 업무집행 범위 내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업무로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 네, 결론적으로는 병회사는 불법행위 책임 정은 398조 3항 210조로 연대 책임 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내용을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거, 여기서부터 이제 보험인데요. 보험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로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원래 어려웠는데 사량 문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 이제 사실관계 보시면 병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사망하면 갑이 받도록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유족이고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험은 직업 직종에 따라 가입 한도랑 보상 비율의 차등이 있어요. 근데 위험한 직업이면 한도가 낮아지는 구조인데 병이 청약을 할 때 직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등이 있었는데 청약 시 직종을 사실에 다르게 고지해요.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정보를 똑바로 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보다 높은 한도로 보험계약이 체결됐어요. 병이 사고로 죽자 갑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을은 갑에게 통지합니다. 뭐라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 직업은 2등급이다. 2 로마자 알파벳 2등급이다. 그래서 한도인 1억까지만 준다 라고 해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고지의무 위반이면 한 푼도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이 지급 제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법적으로는,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땐 보험사죠. 보험사 논리는 이겁니다. 해지가 아니다. 약관대로 계산해서 준 것뿐이다. 이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해지가 아니라고 해야 651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51조가 고지의무 위반인데 이걸 해지하려면 안 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못 합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한도나 보상 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정된 보험금 가입 한도나 보상 비율 중에서 제한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 기간 등에 관해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우리 해지 안 하고 이렇게 좀 깎아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해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실질이 해지면 이제 해지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알파벳 E 등급에 따른 약관 적용이다. 해지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례에 대한 쟁점을 아주 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게 해지라고 본다면 이 해지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판례를 문제로 낼 때 이제 노리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이게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수익자한테 지급 제한 지급하겠다라고 통지했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법정되어 있거든요. 판사항을 보시면 여기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해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보험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원래 얘한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계약자나 상속인, 단순 상속인이라면 요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죠.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면 이제 계약자랑 수익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해지는 이 계약을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고, 고지의무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요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고, 해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금을 전혀 안 줘요. 계약 당사자한테 하는 것이 맞는데,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는 사람인 것 뿐인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계약자가 죽었죠? 그럼 상속인한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수익자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문에 따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수익자에 대한 해지는 무효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요만큼만 줄게 라는 것은 일부 해지다. 그러면 651조가 적용된다. 이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병의 상속인에게 해야 된다. 수익자 갑한테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해지가 안 돼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이제 계약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인이 병 맞죠. 병의 상속인에게 해야 된다. 수익자로서 갑에게 한 것은 무효이다. 전액 지급 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서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판례는 보증보험 관련된 판례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보증보험의 집행 권한의 요건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 보증보험이라는 보험 자체가 성격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실관계를 같이 보시면, 요거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가압류하려면 담보를 걸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을이 서울보증보험병과 공탁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보험사 요거 하나죠. 부당가압류로 갑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구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을, 피보험자는 갑, 가압류 당한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이 구조부터 좀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약관의 조건이 있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을 취득해야 병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걸었는데 각하됐고, 나중에 이제 화해공고 결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부 확인됐었는데, 원심은 그게 약관상 집행권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주장을 한 것인데, 집행권한 없어도 726조에 5가 있지 않냐.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보증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요거는 갑의 주장은 두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726조의 5, 그리고 책임보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유추 적용하고자 한 것인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런 주장을 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에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고, 이건 책임보험이랑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보험 직접 청구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 적용하자고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보증보험이 좀 특별하기는 해요. 그래서 판례가 늘 얘기하는 게, 실질은 보증이나 민법상 보증처럼 봅니다. 근데 당사자가 달라. 요거는 채무자가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나중에 얘한테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 보증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예요. 보험금을. 그래서 얘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계약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있어서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아까 인보험에서는 수익자랑 계약자가 다른 것을 말했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판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26조의 5를 근거로 삼자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판사항을 보시면은, 피보험자가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집행권한을 갖추지 못한 이상 상법의 규정을 가지고 보증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뭐냐면,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갖는 건 맞다. 판례가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어디까지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은 약관이 매우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약관에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계약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약관이 요건을 정해놨으면 그 요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첫 번째 1번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거 책임보험 아니어서 성격도 다르고 유추적 경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영역 못 받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죠. 요것에 대한 얘기인데 3번이요. 요것도 헷갈리는 얘기로 요걸 보시면 6번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청구 기각에서 끝내지 말 것. 여기 이 확인 판결로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더 좋죠. 사실 뭐 여기까지 쓰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피보험자의 구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을이 파산 면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해도 부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권한을 받을 길이 이제 막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판시상 보면 여긴가요?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해상법에 따를 때 그런 거죠.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확인해서는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서는 보충적이라 이행 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행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무자해상법 567조라고 하고 있네요. 이 면책은 보증인한테는 안 미칩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로 집행 권한을 따고 그래서 병한테 청구하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 받는다, 근데 확인 판결로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의 보증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판례인데요. 이것도 B급이니까 약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 본 김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된 법리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증 대상이 무엇인지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과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약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아까 약관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주 계약의 내용까지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갑이 을한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병과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이 시공한 부분에 미시공, 부실시공 하자가 나와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이 됐고 병이 을에게 보험금을 준 뒤, 그러니까 을이 피보험자가 되겠죠. 대부분 하여튼 을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증보험의 특징은 이 채무불이행을 일으킨 사람한테 구상을 하거든요. 근데 원심의 논리가 좀 그럴듯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행보증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미완성되는 거에 대한 보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하자가 문제가 됐죠. 양자가 다르다고 보고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계약 보증 대상이 아니라 하자 보수 보증 대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계약에서 하자 보수 보증은 별도로 잡아주는 게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자가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대법원이 좀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약 보증의 대상이 되는 요거요. 계약 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 책임의 일부를 하자 보수 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서 원래 계약 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보증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는 건 담보를 더한 것이지 여기서 원래 있던 것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이 보증 대상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다라고 써놓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처분문서 해석에 대한 법리는 정리는 제가 해놨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발주 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 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손실 내용을 한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문 표제가 국문의 이제 타이틀이 제목이 하자 보수 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범위를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를 본 게 아니라 본문을 본 거죠.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보증보험의 보상 범위는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약관, 증권, 주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사례형에서 이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문헌이 있는가를 먼저 찾으면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없으면 그럼 대체로 포함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판례 넘어가서 자살 면책. 이것도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는 케이스인데 뭐 길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 이제 이명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좀 계셨는데 이걸 치료를 받다가 사망 직전에 환청, 자살 사고 등 정신병적인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락사했어요. 원심은 심실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청구를 배척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살의 경우에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근데 다만 자살을 면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심신상실,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자살하신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약관에. 이 판례가 두 개인데 두 개 묶어놨죠 제가. 그렇죠. 자매 케이스, 유사한 케이스여가지고 묶어놨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는 203058 판결이고 210853 판결은 10년간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로 여러 차례 이제 통원도 하시고 입원도 했는데 호전되지 못하고 이거 악화된 상태에서 투신하신 거거든요. 원심에서는 환각도 없었고 망상도 없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했는데 이거를 심신상실 상태로 이어진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어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원심은 면책을 인정한 겁니다. 둘 다 파기환송됐는데 이 출발점은 좀 확립된 법리거든요. 이 케이스가 많아요. 자살을 면책 사유로 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요겁니다. 요거. 요때는 면책 예외, 면책이 보험금 안 주는 거잖아요. 자살이 면책이거든요. 그 면책이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맨날 보험회사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면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많은 것인데, 이번 판결이 좀 참신한 것은 판단 방법에 있습니다. 여기 얘기를 보시면 특정 시점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분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때 특정 시점에 좀 멀쩡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급심에서 자주 그러는데 뭐 죽기 전에 뭐 편의점에서 물건 샀다, 뭐 유서를 썼다, 뭐 택시 타고 잘 이동했다, 뭐 이런 개별행위 하나를 집어서 요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야, 판단 능력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대법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환각, 망상, 명정이 없었다는 사정, 이런 사정만으로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냥 이거는 자살이야, 면책이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환각이나 망상이 없어도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각, 망상 없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필수 용어를 좀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의사결정 능력 상실까지 요구하면 잘못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방해된 상태면 족하다. 그럼 면책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면책의 예외가 된다는 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실까지 요구하도록 마치 쓰시는 거는 기준을 너무 높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례형 쓰실 때는 종합적인 고려 요소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성행,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그리고 그 정도, 자살의 즈음에서 그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증상, 자살의 동기, 경위나 방법, 의학적 소견,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하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고지의무랑 유사한 구조죠. 시점이 다를 뿐. 통지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판례 좀 짧은데 대단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되어서 보험사가 보통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공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통지 의무는 좀 아닌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기 사실관계를 보면 갑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상해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럼 타인의 상해 사망보험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약관에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령에 있는 내용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륜 자동차
자동차를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인 통지 사항을 명시한 거죠. 근데 을이 배달 음식점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험사 병이 약관상 통지 의무 위반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652조 상법에 있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 해지와 면책, 보험금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약관 조항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 원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주장했잖아요. 보험회사가 약관상 통지 의무도 위반했고, 그리고 상법에 있는 통지 의무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52조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쟁점인데, 이건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652조가 설명 의무 대상인가 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너무 상식적인 것, 그리고 법령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되풀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 얘네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 논리는 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에 대한 것이니까 법령을 되풀이한 조항이기 때문에 설명 의무 면제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약관 조항은 652조 1항 전단의 통지 의무를 구체화해서 규정한 것이고,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라면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구체화했는데 아까 뭐 이륜차를 계속 사용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구체적 사유를 특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라고 본 거죠. 설명해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약관의 내용은 주장을 못해. 하지만 보험회사가 모두 얘기했죠. 요것도 얘기했잖아요. 요거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관의 그 해당 내용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법 652조 1항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약관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건 그대로 살아있다. 따라서 약관에 근거한 해지는 못하지만 652조 1항의 그 후단에 근거한 해지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재료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 판례도. 왜 그러냐면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지 의무의 일반론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상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와 상법상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관의 구속력과 관련해서 연결해 주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요 부분 굉장히 좋은 쟁점인 것 같다. 네, 요걸로 사례형 체크 포인트는 다 봤거든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선택형 문제를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